이 현자이돌은 그냥 뿅 하면은 기본금속이 귀금속으로 바뀌게 되는 특수한 물질인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현자이돌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술사 이미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술사들은 수상한 로브를 쓰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납을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악당들이죠. 하지만 사실 연금술사들은 그다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철저히 이론에 따라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들이 따랐던 과학이 그 당시 정상과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었던 거죠.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아이작 뉴턴경마저 연금술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과학혁명에 도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연금술사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물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던 것이 연금술사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결국 고대의 과학자들과 연금술사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기반으로 하는 이론만 다를 뿐 같은 맥락 속에서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런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이 연금술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쌤, 제가 연금술은 잘 알아요.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학문이잖아요. 굉장히 엉뚱한 학문이요. 과거의 저군요. 네,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영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술은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루는 학문이란다. 연금술이란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현대의 화학과 아주 유사한 학문이지. 실제로 연금술을 의미하는 알케미는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스트리의 어원이 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 연금술은 그렇게 특이한 학문이 아니야. 알겠지? 네, 아무튼 이런 연금술이 발전한 전체적인 과정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의학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의학과 마찬가지로 이 연금술은 동서양이 서로 책을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연금술은 여러 종교의 감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출판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어요. 책을 한번 잘못 썼다가는 정말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술사들의 책은 주로 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우화나 소설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대사가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의 연구 내용을 암시하는 일종의 암호였던 거죠. 이렇게 출판된 연금술 책들은 연금술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우리들이 이 암호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 연금술사들의 책에는 달과 토성의 결혼에 바람이 분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페이지는 괴상한 그림들로만 이루어진 페이지도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쓰여진 연금술 책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깊은 곳에서 금, 은과 같은 귀금속들이 발견되는 현상을 보고는 이렇게 설명했죠. 몇몇 재료들을 모아서 땅속 환경과 같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다지면 이런 귀금속이 탄생하게 된다 라고 말이죠. 이 주장에 영감을 얻은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귀금속과 기본금속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귀금속은 쉽게 부패되지 않는 완전한 금속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귀금속으로 분류됐어요. 기본금속은 귀금속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금속으로 수은, 구리, 철 등이 기본금속에 해당했죠. 연금술사들은 기본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기본금속을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계속 두는 거였어요. 일반 금속을 묻어두고 지구 내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두면 알아서 금과 은이 생겨날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현자의돌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현자의돌은 그냥 뿅 하면은 기본금속이 귀금속으로 바뀌게 되는 특수한 물질인데요. 연금술사들은 이런 만능 물질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믿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현자이돌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몇 가지 재료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재료들을 알렘빅이라고 하는 달걀 모양의 플라스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가열하는 게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고요? 그건 연금술사들마다 달랐고 그들에게 이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연금술사들은 현자이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해놓고 지하의 실험실에 가서는 막 현자이돌 연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료들을 가열하고 또 가열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료들은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열을 하면 이 물질은 흰색, 노란색, 녹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붉은색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까지 오면서 알렘빅이 터지지 않았다면 성공입니다. 드디어 현자이돌이 이 실험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어떤 금속이든 귀금속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아마도 말이에요. 이처럼 현자이돌을 만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연금술사들이 끊임없이 연금술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해도 내 재료가 틀린 거야, 아니면 내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죠.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재료, 새로운 환경에서 실험을 무한 반복했어요. 이런 엄청난 노가다 속에서 연금술사들은 현자이돌을 당연히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정체 모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다만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 그들에게 실험 내용은 아주 극비사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연금술사들이 실험 내용을 비밀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이 밝혀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회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금술사는 요하네스 겐스 플라이슈 츄르 라덴춤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는 서양에서 최초로 이동식 금속 활자 인쇄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당시 서양에서는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힘들었는데요. 사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붕어빵 만드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녹인 금속을 부어요. 그리고 식혀서 고체 상태로 만들면 짜잔! 금속 활자가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완성된 금속 활자를 슥 들어보면은 안쪽이 우글우글하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자로 책을 만들었다가는 그냥 종이가 다 찢어질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버리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굳어지게 되면 물질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틀에 부었던 금속이 굳으면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우글우글해져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납과 주석의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납과 주석은 보통의 금속과는 다르게 굳으면서 부피가 커지는 아주 특수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녹인 납과 주석을 틀에 부어서 굳히게 되면 틀을 가득 메우면서 좋은 활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활자를 치즈프레스에 끼우면 훌륭한 이동식 인쇄기가 탄생합니다. 이런 인쇄기의 발명은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도록 했고 서민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죠. 인쇄기 발명 이전에는 성경 한 권의 값이 무려 도시의 건물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로 책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인쇄기 발명 이후 5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는 약 2천만 권의 책이 생산되었는데요. 이는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모든 책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였죠. 이제 누구나 원한다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깨끗한 글씨체로 말이에요. 이 훌륭한 인쇄 상태를 보세요. 당연히 오타도 없고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산된 책들로 인해서 전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아주 많이 향상되었어요. 덕분에 더욱 많은 인재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게 됐고요.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인쇄기의 발명은 이후 문화혁명, 즉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어요. 자, 이게 다 누구 덕분이죠? 네, 연금술사들 덕분이죠. 서양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연금술의 지식을 활용해 화약을 만들거나 포크스를 활용해서 엄청난 속도로 철을 재련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연금술사들의 연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흥분한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연금술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연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에만 한정된 학문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연금술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물질을 변화시키는 생화학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몸이에요. 연금술사들은 우리 몸이 하나의 연금술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을 먹잖아요. 그런데 먹은 것들은 인간의 일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연금술사들의 관심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연금술사들은 생물학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물질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연금술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스위스 의사였던 페라켈소스입니다. 그의 본명은 테오프라스투스 필리푸스 아우레올루스 봄바스투스 폰 호헤나임입니다. 와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아까 말했던 몸속의 변화, 즉 생화학을 창시했다는 점이겠죠. 그는 생화학 중에서도 약물학과 독성학의 대가였는데, 약과 독은 투여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약과 독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으로 현대 약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연금술 중 일부는 화학으로 바뀌었고요. 화학으로 바뀌지 못한 연금술 분야들은 점점 위험하고 근거가 부족한 학문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엔 아이작 뉴턴경과 같은 주목할 만한 연금술사들도 있었으나 뉴턴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시간은 흘러서 18세기에는 연금술은 하급 종교와 같은 취급을 받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화학의 형태로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연금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대로 지금 연금술에 대한 인식은 정말 안 좋지만, 연금술이 현대 화학에 한 획을 그었고 현대 과학에 크나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드디어 과학혁명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 겁니다. 아마 과학혁명의 문 앞에는 우리를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